저기요, 501호에 사시는 선생님이시죠? 아파트 입구에 다다를 즈음에 어떤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나이는 40대가 채 되지 않았을 법한 모습인데 얼핏 보아도 상당히 예쁜 얼굴이었다. 장을 보아오는지 그녀의 손에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누구인가? 혹시 어제 전화를 걸어왔던 이상한 여자? 그런데 저 장바구니는 뭐지? 네, 그렇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601호에 사는... 순간 나는 꽤 당황했다. 어제 전화를 걸어온 여자가 아닐까 했던 짐작은 여지없이 부서져 흩어져 나갔다. 그것만이 아니라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반감을 품고 말로 떠는 마음으로 모진 불평을 해왔던 그 대상이 바로 이 젊고 예쁘장한 아주머니였다니. 소음으로 받는 고통이 깊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처럼 멀상식한 어른이라면 이렇게 예쁘게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저께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녀가 편지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나는 미처 내가 편지를 보낸 사실을 우스가지 못했다. 그녀는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내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내 얼굴이 조금씩 화끈거렸다. 네, 아래 윗집에 살면서 못할 짓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큰 고통을 드리고 있다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녀는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집에서 왜 그렇게 큰 소음이 나야 하는지가 더 알고 싶어졌다. 그런데 그 댁에서는 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요? 내가 그렇게 묻자 그녀는 더욱 난감한 낯빛을 지은 때 한동안 말을 못하고 쭈뼛거렸다. 그녀의 얼굴에 홍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잠시 고민을 하던 그녀가 뭔가 결심을 한 듯 말했다. 선생님, 지금 괜찮으시면 저희 집으로 가셔서 차 한잔 하시지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왜 따로 있어야 할까? 궁금증이 커지고 있었다. 괜찮긴 합니다만... 그러시면 함께 올라가시죠. 그러면서 그녀는 앞장서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통로 쪽을 가리켰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린 그녀가 어제만 해도 내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열어주지 않던 601호 그 현관문을 열었다. 그 집 거실 한가운데는 뜻밖으로 큼지막한 목재 미끄럼틀이 있었다. 그 밖에 아이들이 타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와 함께 크고 작은 놀이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우리 집으로 들려오는 소음이 진원임이 틀림없을 그 물건들을 보는 순간 나는 오한이 붕붕해졌다. 마치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설 유아원이라도 되는가 싶을 만큼 아이들 물건이 많았기 때문에 내 궁금증은 더욱 크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누추하지만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현관문을 반쯤 열어놓은 채로 앞장서 들어간 그녀는 나를 싱크대 앞쪽에 놓인 4인용 식탁의자에 앉도록 꺼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가 안내하는 대로 식탁의자에 옹고주춤 앉았다. 집안에는 일단 그녀 위에 아무도 있지 않은 것 같은 낌새였다.
산에 다녀오시는가 본데 차보다는 시원한 음료수를 한 잔 하시겠어요? 내가 당뇨관리 때문에 음료수를 잘 먹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그녀의 말에 나는 조금 호둥댔다. 아, 아니요. 저는 생수가 제일 좋습니다. 괜찮으시면 시원한 생수 한 잔 주시지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생수로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녀는 싱크대 위 찬장에서 유리컵을 꺼내어 씻었다. 나는 눈을 돌려 거실에 오질도분하게 놓인 장난감들을 살폈다. 우르르 소리를 내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미끄럼틀 물건일 것이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그 아래에 놓인 장난감들을 사정없이 쾅쾅 들이치거나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온 거실바닥을 우당탕거리고 다닐 터이니 그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닌가. 그나마나 이 집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가. 저희 집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겨서 놀라셨죠? 그녀는 생수가 가득 담긴 2개의 컵들을 식탁에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고개만 약간 끄덕거려 주었다. 그리고는 컵을 들어 생수를 한 모금 마셨다. 내 앞에 마주 앉은 그녀도 생수를 조금 마셨다. 아이가 몇 살입니까? 내가 아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올해 만 6살 먹은 사내 아이입니다. 잠시 종족이 흘렀다.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아야 할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 물어보고 싶었다. 아이에 대해 아무리 유별나게 사랑이 깊다 해도 내가 알고 있는 한 이건 아니라는 말도 하고 싶었다. 나는 다시 생수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 아이입니다. 과잉 행동 장애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만. 당연하시겠죠. 저도 아이 때문에 알게 된 병명입니다. 용어로 ADHD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질병입니다. 증세가 어떻습니까? 우선 장시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손가락이나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지요. 분노, 좌절, 슬픔, 기쁨 등의 정서적인 반응도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더 빈번하고 강하게 표출됩니다. 일종의 정서 불안이군요. 크게 보면 그렇죠.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또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등의 감정 반응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작고 강렬하지요. 치료가 어려운가요?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 등으로 경감시킬 수는 있지만 장시간 지속되어 완치는 쉽지 않다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동안 어느새 그녀의 눈이 촉촉이 젖어 있었다. 이렇게 집에다가 미끄럼틀까지 해놓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는 특이하게 미끄럼틀을 가장 좋아해요. 미끄럼틀과 함께 장난감들을 많이 갖고 놀게 되면 화를 내거나 우는 증세가 크게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군요. 네, 정말이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모치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보를 받나 싶기도 하고 많이 힘들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이 고통을 아주 못 헤아린 것은 아닙니다만 아이를 거쳐본다는 욕심 하나로 너무 피를 많이 끼치게 된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편지에 쓰신 것처럼 아이를 무슨 망나니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망난이라는 단어로 인해 그녀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찔끔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는 잠자코 생수를 마시면서 그녀의 눈물을 지켜보다가 이윽고 물었다. 지금은 아이가 집에 없는 것 같은데 어디 갔나요? 네, 오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날이에요. 제 아빠가 데리고 나갔답니다. 사실 어제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오히려 그런 사정을 모르고 무작정 몰상식한 사람들로 치부하면서 반감을 감추지 못한 나 스스로가 좀 창피스럽게 느껴졌다. 아닙니다. 소음 때문에 적지 않게 힘들기는 했지만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줄은 정말 몰랐네요. 함부로 오해한 제가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도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 있습니다. 여건이 잘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한 소음이 덜 나도록 애쓸 테니까 염치 없지만 조금만 더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지요. 제가 사정을 몰라서 오해했던 것이고 우리 집에서야 식구들도 없고 하니까 저만 좀 견디면 됩니다. 염려 넣으시고 아이를 잘 치료하십시오. 마음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집을 나서면서 나는 매일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던 목재 미끄럼틀을 비롯해 어지럽게 늘린 놀이기구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터봐 보았다. 발걸음이 몹시 무거웠다. 윤경식이 그 새끼 말이야. 인간도 아니더라고. 리스토랑 아네모네에서 만난 창호는 자리에 앉자마자 태뜸 역설부터 거칠게 내뱉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왜 그래? 그렇게 열받지 말고 차분히 이야기해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윤 사장 그 사람이 왜 필리핀까지 갔대? 멀쩡하게 살아있기는 하고. 창우는 내 말을 들으면서 한심하다는 표정부터 먼저 지었다. 이 친구는 도대체 필리핀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온 것인가? 그 자식 말이야. 필리핀에서 아주 똥똥거리며 왕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 글쎄. 그게 무슨 소리야. 윤 사장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자식이 우리를 깜쪽같이 속인 거야. 속여? 뭐를? 우리 모르게 재산을 빼돌려서 자기 살궁리 다 해놓고 회사를 엎었던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럴 여유가 어디 있기나 했어? 창호의 눈이 반짝거렸다. 너 경리부에 있던 미수박 알지? 그래. 이름이 박종순이었지 아마. 회사에서도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듣던 여직원이었다. 나이가 제법 들었는데도 시집을 가지 않아 남자들 입줄에 걷잘 옥축이 주인공으로 오르곤 했던 여자였다. 글쎄 윤 사장이 그 미수박하고 함께 살고 있더라고. 뭐라고? 윤 사장은 초자식이 있었잖아. 그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윤경식 그 새끼가 회사 엎어지기 전 오래전부터 미수박하고 짜고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빼돌렸나 봐. 뭐야, 무슨 얘기인지 처음부터 차례로 말해봐. 필리핀 여행을 함께 갔던 어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업상 알고 지내는 교민한 데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면서 같이 가도 된다고 한사코 나를 끌다시피 데리고 가더라고. 그런데 말이지 그 교민이 보냈다는 벤츠를 함께 타고 간 것이 마닐라 교회 부천구역에 있는 어느 대골 같은 집이었어. 대골 같은 집? 아주 크진 않았지만 마치 백악관처럼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그 집은
고급 장식재로 꾸며져서 들어가면서부터 기가 팍 죽을 정도라고. 그런데 응접실에서 잠시 기다린 다음 안쪽에서 주인 부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나도 잘 못 알아봤어. 더욱이 윤 사장 그 작자 컷수염까지 길렀으니 더 알아보기 쉽지 않았지. 수염을 길렀어? 그래, 수염만 기른 것이 아니라 안경도 바꿨었더라고. 우선 사장이 그들 부부와 인사를 한 다음 한참 무슨 말을 나누는 동안 내가 먼저 부인으로 나온 여자가 박종순이라는 걸 알아챘는데 나는 미처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윽고 나를 소개하기에 무심코 남자와 시선이 마주쳤는데 나보다도 그쪽에서 먼저 알아보고는 서술아치게 놀라더라고. 그때서야 나도 그 남자가 윤경식이라는 걸 알아차렸고 옆에 서 있던 박종순도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아닌 게 아니라 뜻밖의 저의였구만. 그래?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 황당한 사람은 어디 우리뿐이었겠어? 나를 거기로 데려간 사장도 통 용문을 몰라서 오리둥절했는데 윤경식이가 재빨리 상황 정리를 잘하더구먼. 뭐라고 정리를 해? 사장에게 오래전에 한국에서 나와 함께 일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렇게 나에 대해 설명을 하고는 마치 친형제를 만나기도 한 것처럼 반갑다며 나를 껴안는 거야. 사실 반갑기도 했겠네. 그렇지. 그래서 나도 큰 소리로 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지. 그러자 옆에 있던 박종순이도 놀라움을 수습하고 이 가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하고 가능한 태연한 척 하려고 애쓰면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 그럼 아주 잘 차린 저녁이었는데 사장과 윤경식은 별도로 할 이야기가 있었는지 따로 앉아서 이야기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미수박 아니 박종순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 그래서 포도주 한 잔을 먹고 나설 쯤인가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 윤 사장하고 같이 사느냐고 그랬더니 박종수는 가구 회사가 부도난 뒤 너무 비참하게 된 윤 사장을 동정하다가 그만 종이 들어서 그렇게 됐노라고 부끄러운 척 하면서 사정 설명을 하더라고. 기막힌 일이긴 하네. 그런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닌가?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 필리핀은 어떻게 갔으며 호화주택은 또 뭐야? 미수박 말로는 필리핀에서 사업 파트너를 잘 만나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지금 무역 쪽으로 조금씩 일을 하고 있고 그 집도 사실은 그 사람 파트너 소유라고 하더구먼. 그것도 그럴 수 있는 일 아닌가? 그쯤에서 창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고 늦게까지 잘 먹고 나와서 호텔로 돌아왔지. 그런데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사장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게 아니야. 한국에서 사업을 접은 다음 그네들은 곧장 필리핀으로 날아갔는데 처음부터 상당한 자금력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야. 그럼 비자금을 만들어 빼돌려 놓고 고의적으로 회사 문을 닫은지 도망쳤다는 거야? 그뿐이 아니라 우리를 깜짝같이 속이고 밀린 임금에다가 퇴직금까지 떼어먹고 달아난 셈이지. 그럴 리가. 내가 아는 한준 사장 그런 사람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가 그 새끼한테 완벽하게 속은 거라고. 나는 그쯤에서야 그의 말을 다 알아들었다. 마치 둔탁한 물건으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몽롱한 느낌이었다. 윤 사장이 정말 그렇게 나쁜 인간이었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문제를 삼을 방법이 없겠어? 실망이 그득한 낯빛으로 그렇게 말하는 나를 창우는 또 한 번 한심하다는 표정을 섞어서 넘겨다 보았다. 외국에 도망가 있는 놈에게 무슨 수를 쓸 거야?
그리고 오늘 오전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봤는데 지금은 임금 청구권이나 퇴직금, 청구 소멸 시효 3년이 다 지나버려서 아무런 방도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 호호, 그거 참. 나는 말문이 막혔다. 마음속으로야 이미 포기한 일이었다. 밀린 급료나 퇴직금을 새삼스럽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산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막상 윤 사장이 행각이 드러나고 나니 너무 속이 상했다. 뭔가 크게 도둑질을 당한 것처럼 분한 마음도 들었고 그토록 믿고 살았던 사람이 배신하여 우리에게, 아니 회사원 모두에게 그런 교묘한 사기의 행각을 벌렸다니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창우도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돈가스가 다 식을 때까지 앞에 놓고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우두커니 앉아서 각자 호호로운 기분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했다. 창우와 헤어지고 난 다음 나는 돌아오는 길에 습관처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종자에 들렀다. 코스모스는 하루가 다르게 많이 피어 있어 이제 거의 만개 수준에 이르게 있었다. 바람에 흔들거리는 코스모스를 무연히 바라보고 있던 나는 불현듯 짙은 피로감의 습격을 받았다. 피곤하시면 안 됩니다. 피로를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성인병을 가지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피로하시면 무조건 쉬십시오. 의사의 잔소리 같은 당부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웠다. 위층에서는 아무런 소음도 들려오지 않았다. 잠시 눈을 붙이고 누워있는데 또다시 이상한 전화 속에 들려왔던 여자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당신 마누라가 지금 내 남편을 꼬셔가지고 놀아나고 있단 말이야. 이어서 창우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윤경식이 그 새끼 우리 모르게 재산을 빼돌려서 자기 살궁이 다 해놓고 회사를 엎었던 거야.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내가 일한다는 할인마트에 가서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다시 불쑥 치밀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상한 여자의 전화번호였다. 나는 재빨리 수화기를 열었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저씨, 저 어제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웬일인지 여자의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져 있었다. 아니, 어제 그렇게 야릇한 전화를 다 해놓으시고는 다시 연락이 없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 역시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혹시라도 이 여자가 다시 전화를 끊고 불통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으로 억양을 낮췄다. 또 한 번 여자가 누군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어제 전화번호를 잘못 알아가지고 큰 실수를 했어요. 나중에 곧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차마 전화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저씨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화가 먼저 나야 할 텐데 이상스럽게도 여자의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먼저 나왔다. 그렇죠. 분명히 잘못 아신 거였죠? 네, 제가 전화번호를 엉뚱하게 알아가지고 전화를 잘못 드렸어요. 전 그러시고 말 줄 알았는데 아저씨께서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미안해서 못 받았던 건데 아저씨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음성 메시지를 듣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못 건 전화였습니다. 참말로 죄송합니다, 아저씨. 요상한 일이었다. 일이 일어난 경위로 봐서야 내가 무섭게 성을 내야 옳을 일이다. 그런데도 아내가 바람이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반가운 생각에 자꾸만 마음이 문문해졌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여간 그게 우리 집 사람은 아니라니 천만 다행이군요.
그나마나 남편께서 그렇게 석을 썩어서 어떡합니까? 그러자 유자는 갑자기 분기가 가득 담긴 세찬 목소리를 냈다. 그 쌍놈이 새끼, 이젠 끝장을 내야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정말 못 살아. 그나마나 아저씨 정말 죄송했어요. 부디 용서하시고 편안히 잘 지내세요. 그래요.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아린 허탈감이 뼛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다시 소파에 들어 누웠다. 잠시라도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무 죄도 없는 아내에 대해 일말의 웃음을 허락했던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아, 내가 바보다. 내가 정말 바보야. 뭔가 무겁고도 뜨거운 느낌이 눈시울을 내리누르고 있었다. 아, 오늘은 정말 피곤한 하루로구나. 601호는 여전히 조용했다.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빠, 주무시고 계셨어요? 딸 운미의 목소리였다. 나는 소파에서 벌떡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게 누구야? 우리 운미 아니냐? 아버님, 저도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운미뿐이 아니었다. 그 뒤에 운미 신랑, 아니 양복을 입은 싸이가 삐쭉 큰 키를 세운 채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아내도 함께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아니, 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거야? 애들이 마트까지 데리러 와서 편안하게 자가용 타고 왔어요. 들고 들어온 비닐봉지를 내려놓으며 아내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느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선 운미가 내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아빠한테 무슨 큰 고민이 생겼다면서요? 대체 무슨 고민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고민이 있어? 딸아이는 짐짓 눈을 흘겼다. 그렇잖아도 제 우미를 쏙 빼닮은 딸이 그럴 적마다 아내와 참 똑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어젯밤에는 한숨도 못 주무셨다면서요. 무슨... 아니다. 난 아무 일 없다. 병원에서도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고. 다시 한번 나는 어제 오늘 사이에 일어난 일과 내 심적 갈등에 대해서 형언하기 힘든 수치심을 느꼈다. 혹시라도 그 부끄러운 석사를 들키면 어쩌나 저바심도 났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던데 혹시 그것 때문에 아빠가 힘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젠 완전히 익숙해졌다. 아무렇지도 않아. 아파트에서 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에 어디 한두 해 살아봤냐? 이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그렇지. 설마 우리 아빠에게 무슨 못 견딜 고민거리가 있으려고? 딸은 그렇게 좋아라 말하고는 옷을 갈아입는다며 제 신랑과 함께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고생이 많아요. 정말 미안하오. 그러자 아내는 이 참 묘하네. 그런 눈빛으로 나를 뜨아가니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새삼스럽게 왜 그래요? 당신 오늘 여전히 좀 수상해요. 수상하긴 뭐가 수상하다고 그래.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려 보이기까지 하면서 큰 소리를 쳤다. 아내도 옷을 갈아입으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베란다 쪽으로 나가 막 어둠이 내려와 스며들기 시작한 산기슭을 바라보았다.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건넌방에선 딸아이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신나는 음악처럼 흥겹게 날아와 허공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래, 오해였어.
You'll be alright.